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실은 그 레닌하고 트로츠키가 어떻게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는가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배경을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급하죠? 러시아 혁명 여기 있으면 러시아 혁명만 얘기하지 왜 자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 첫 번째가 사건의 전후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사건의 전후를 알아야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상황이, 그 당시 러시아 상황이 지금 한국이랑 좀 비슷해서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상황이 비슷하면요, 앞으로도 얘기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져요. 예.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FTA 미국이랑 같이 했을 때요. 미국 입장에 서가지고 한국 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 서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주요한 정책들을 모두 변경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매국노 자식이 한 놈을 딱 찍었는데 그 매국노가 함부로 자기 속내를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얘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다 준비해라. 준비할 놈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끝났다고 봐요, 저는. 누가 대통령 될지도 알겠고. 그 놈은 매국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영상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거의 99% 확신을 하지만 1% 만약에 그거 대통령이 안 된다면 다른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전 이 영상을 다 지워버리든가 계정을 폭파시켜 갖고 내 자아 비판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전의 경험을 보면 그런 적은 없어요. 소련 붕괴도 2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 붕괴 2년 전에 1988년에 얘기했거든요. 3년 전이지 3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인가 그랬죠 아마. 그때 나를 욕했던 수없이 많은 운동권 놈들 중에 단 한 놈밖에 안 찾아봤어요, 저를. 너 소련 망할 거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본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 나머지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386이라는 놈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네가 재수없게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소련이 망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병자죠? 그러니 제가 386 아이들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라고 보질 않죠. 그래서 내 영상이 좀 실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86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옛날 생각과는 좀 반대인 생각을 얘기가 많아서 실효가 많을 것 같았는데 글쎄 많이 없네요. 독자들이 많아지면, 시청자들이 많아지면 실효가 많아질지는 모르겠죠. 좀 많아지겠죠 물론. 근데 정기적인 청취자 한 500명 정도. 예, 그리고 이제 클릭 횟수 한 1000회 정도? 그 정도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많아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주인 라디오, 세계 정부로 가는 길 3-6, 시작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무부 경찰국장이었고, 최신국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직은 다 거쳤어요. 한때 내무부 장관을 잠깐 했었던 두르노보가, 자기 죽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1915년에 죽었는데 1914년 2월달 이 철부지 니콜라이 2세한테 유언장 비슷한 편지를 써놨어요. 근데 편지가 아마 니콜라이 2세한테는 안 갔을 거예요. 안 가면 어때? 그 이전에 자기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유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독일과 친하게 지내라. 응? 독일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전쟁하지 마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라 그러냐. 응? 게다가 독일 정부가 중개하는 융자하는 이자가 싼데 왜 자꾸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자꾸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냐. 이자도 비싼데, 응? 이렇게 얘기를 다 해왔어요. 응?
근데 이제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하죠. 응? 전하가 승전하든 패전하든 간에 이 나라에는 사회혁명이 온다.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사회혁명이 올 것이고, 전쟁에 참하는 모두 정부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의회도 당신을 싫어할 것이고, 전국이 혁명으로 떠들썩거릴 것이고, 뭐 토지 분배하라 그럴 것이고, 자산도 분배하라 그럴 것이고, 군은 당연히 패전할 것이 맞는데, 유능한 군인들은 승전이든 패전이든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니까 이 민중 봉기를 절대 막을 수 없다. 근데 그 군인들이 대다수가 농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군을 접수 안 하겠느냐?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극좌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러시아 인민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서 타락해 갈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언장에다가. 정확하게 전쟁 이후에 러시아 현황을 그대로 기술한,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의 예언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있었어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8월달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 정상적인 사고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말을 왜 황실은 듣지도 않고 큰 전쟁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참 희한하죠, 그죠? 네. 이 독일과 연합을 해야지 왜 영국하고 연합을 하느냐? 영국은 믿을 수 없다. 응? 대륙 파워를 키워야지 왜 자꾸 해상을 바라보느냐? 응? 독일도 해상을 바라보다가 영국과 저렇게 그 충돌을 일으켰는데 왜 러시아도 그러려고 노력하느냐?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쪽으로 같이 친하게 지내서 교역을 활성화하면 좋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옳았고요. 게다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터키하고 교역이 영국이나 러시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컸어요. 그러면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될 걸 갖다가 왜 자꾸 그렇게 영국에 붙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터키랑 계속 전쟁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터키와 친선을 맺어서 교류를 하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정책이라는 게 꼭 전쟁을 통해서만 하려고 그랬던 그 습관을 버리고 좀 평화롭게 외교를 하면 될 걸 갖다가 러시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 한탄한 거예요, 이 내무부 장관 드루노브가. 그리고 게다가 그 니콜라이 2세하고 독일의 그 빌헬름 2세는 서로 싸울 관계가 아니에요.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정의 편지도 나누던 관계고요. 영국만 좀 이상했지. 영국도 같은 비스무리한 먼 사촌이거든요. 어차피 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이잖아요. 같은 친척이 같은 피인데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겼어. 3명 똑같이 갖다 놓으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래 놓고 그 영국의 조지 5세는 사촌지간인데 사촌이 땅을 서만 배가 아프다고, 독일이 너무 잘 나가고 러시아도 잘 나가는 편이니까 계속 그냥 그 자기네 대영 제국의 그 위세를 지키려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독일하고 러시아를. 1917년에는 말이에요, 아예 성을 갈아버렸잖아. 윈저로 성을 갈아버렸어요. 그만큼 독일과 완전히 그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영국 때문에 거의 다 안 돼요. 또 러시아 차르도 그 영국이나 프랑스 말고 독일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로스차일드가 계속 중간에서 막았어요. 계속 방해해왔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정을 좀 파악해서 외교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이 전쟁을 하겠다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고민하는 거야.
독일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는 거지. 영국하고 미국의 역사가 들은 말이에요. 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모두 원하는 게 뭐냐면 세르비아하고 불가리아, 터키 땅을 지나가는 그 철도를 획득하려고 그랬다. 응?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공격해서 자기네들한테 그 좀 방해가 된다니까 세르비아를 공격해서 터키랑 연관해서 중동의 기름까지 가져오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세르비아에 암살 사건을 일으켜서 일부러 세르비아를 쳐들어왔다. 뭐 영국하고 미국 역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그런 이유고, 근데 증거가 어디 있어?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요. 이거 영국 편에 서서 바라본 거잖아요. 세르비아 공격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살 길 찾기 위해서 일으켰다? 그러면 영국, 러시아는 그쪽이 살 길이 아니었어? 발칸이야말로 영국이 살 길이었어요. 지중해를 통제해야 되고, 게다가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 인도 가는 길.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영국에게 진짜로 살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만 살 길이고, 영국한테는 살 길이 아니야. 이 지역이 세르비아, 불가리아, 오토만, 보르스 해협, 이 해협이, 영국한테는 의미가 없어? 에이구, 참, 철부지 같은 역사를 쓰고 있어요. 자, 순서를 보자고요.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하고 터키 사이에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벽을 친 사람이 누구야? 에? 발칸에 블랙 핸즈라든가 이런 청년 민족주의자들을 움직여가지고 터키에 계속 전투를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발칸 연맹을 만들어내는 발칸 연맹,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발칸 연맹을 구성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영국의 밀러 팀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밝힐 테니까. 이게 영국이라고. 지네가 장벽 만들어 놓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터키를 갈라놔 버렸잖아. 저 어떻게 가라고 거기를. 그럼 철도 어떻게 철도를 놓나? 철도 놓지 말라고 방해한 거잖아요. 일단 불가리아도 원래가 이제 독일 팀이었어요. 독일 쪽에 가까이 가 있었던 나라인데 세르비아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한바탕 붙은 다음부터 어차피 영국이었는데 독일 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칸 지역의 긴장도를 최고치로 올려놨어요. 밀러 팀이. 밀러 팀의 가장 발칸의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면은 블랙 핸즈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혁명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밀러 팀이 움직인 블랙 핸즈가 사라예보, 생페테르부르크에서 움직여서 결국은 사라예보에서 페르난디 황태자를 암살한 건데.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러시아 자르는 말이에요. 밀러 팀의 판단과 똑같이 했어. 그만큼 영국의 4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소리예요. 응? 이 독일이 분명히 일부러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분명히 세르비아를 먹을 것이다. 응? 열차도 뚫어야 되고 먹을 것이니까 여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하고 생각이 똑같았지. 영국이 조작해 놓은 사고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러시아가 말이에요. 저 노란색 주축
미국군과 같이 합세를 했으면 금방 일이 쉬워지거든. 독일과 연합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쉬워져요. 남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서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열차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흑해 이런 쪽에 함대를 일단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죽어도 못 먹어도 왜 영국하고만 붙어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영국의 밀러팀은 생각이 달랐어. 독일을 붕괴시킨 다음에 러시아와 함께 독일을 붕괴시킨 다음에 러시아 붕괴가 연이어 이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니콜라이 2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밀러팀은 그렇게 상상을 했다고요. 게다가 밀러팀은 자신감이 있었어. 왜? 전쟁 중반이나 말기에 미국 군대를 끌어들일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 시프팀이 움직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짜르가 진짜 바보. 원래 별명이 바보예요. 멍청이거든요. 머른. 러시아 말로 바보였어요. 매일 궁정에서 등신짓이나 하고 놀았다고. 왜 독일이 저기 세르비아 그 1914년 6월 말이 6월 30일인가 그렇죠. 그 페르난도 황태자 암살당했을 때 바로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리든가 중립을 취하든가 그래야지. 왜 영국에 붙어갖고 세르비아를 지지한다고 난리치면서 독일한테 그 선전포고를 당하냔 말이야.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냔 말이야. 1914년 그때는 이제 국회가 세워진 지가 9년밖에 안 돼갖고 국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두마가. 또 내각은 러시아 내부에 그 폭동하고 무질서 붙잡는다고 정신이 없었고 이 전쟁을 할까 말까 이거는 거의 짜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참전하면 안 된다는 애국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친형 관첩들하고 그 귀족들이 계속 전쟁하자고 그러고 말이에요. 러시아 군대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었어. 근데 왜 참전을 결정을 하려고 그랬냐면 영국의 간첩들이 그 밀러 팀들이 이제 설득을 하죠. 짜르를. 그 1905년부터 계속 쌓여왔던 그 민중의 불만이 1914년 피크에 달해갖고 7월 달에 총파업을 단행합니다. 의대인들이 같이 막 움직이고 사회주의 혁명당이 움직여서 이 혁명 분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뭐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또 저기 영국의 간첩들이 그렇게 고위층에 있는 그 귀족 탈을 쓴 간첩들이 이제 짜르한테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지금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군대로 내보내자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중요한 철도 사업이 함부르크부터 바그다드까지 건설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막 또 뭐 지나가고도 있었어요. 건설되고도 있었고. 이 철도를 깨부수려고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막 철도 폭파시키고 막 그랬던 그 선이에요. 이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살 길이거든요. 실은 영국도 저기 배로만 가지 말고 철도를 같이 이용하면 돼.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1900년에 이미 록펠러가 중동 이라크에 들어가서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서 석유 유전을 일단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했고, 막 개나 소나 막 관심을 가지던 때 그 열차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했다면 공동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영국이 혼자만 먹으려고 그랬던 거지. 밀러팀도 마찬가지고, 밀러팀은 지네가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정신상태냔 말이야. 지네만 다 헤쳐먹으려는 이 정신상태가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거죠. 응?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거야. 철도가 지나는 그 세르비아를 놓쳐버리면 불가리아도 위험하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지중해 철도하고 백길 막히면 러시아는 남쪽하고 서쪽 어떻게 그 교역을 해? 응?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다 가져가 버리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영국 간첩이 와가지고, 응? 영국하고 좀 사인 좀 하시오. 근데 뭘 사인하라 그랬냐면, 전쟁 끝나서 우리가 이기면 영국은 페르시아를 가져갈 것이고, 이란 페르시아를 가져갈 것이고, 프랑스는 알사스 로렌을 가져갈 것이고, 러시아는 터키의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을 갖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응? 야, 대단한 약속이죠. 여기 혹 해버린 거예요. 짜르가. 왜냐하면 러시아 황실은요,
전통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자기네가 가져오는 것이 자기네 러시아 왕조의 꿈이었어요. 실은 지금도 그래요. 푸틴도 그래요. 아우, 저 이스탄불만 우리가 가져오면 정말 세상은 정말 세상 편할 텐데, 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설득이 되죠. 응? 그리고 또 영국이 가만 보니까 지중해하고 수에즈 운하를 계속 관정을 하고 있어. 그럼 영국에 붙는 게 낫다고 봤고, 또 터키는 어차피 그 발칸의 작은 국가들한테도 매일 얻어 터지면서 그 땅을 뺏기고 있었으니까 저까지 나라면 금방 깨부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최고의 관심도는 러시아의 컨스탄티노플이에요. 거기에 해협이 있잖아요. 응? 해협이 있다고. 배가 지나가는 그 해협을 가져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에 욕심이 있었어요. 컨스탄티노플을 가지고 오면 이 러시아 교회의 성지예요. 컨스탄티노플이 원래가. 응? 이 컨스탄티노플을 러시아가 가지고 오면 러시아는 제2의 비잔틴 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로마 교황청하고도 맞짱이 들 수 있죠. 당연히 맞짱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철도도 러시아 치하에 이스탄불을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철도의 핵심 지역을 딱 갖게 되는 거니까 중동도 가져갈 수 있겠고 아시아 교역도 러시아 것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응?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자기 혼자만의 상상이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혼자만의 상상이 또 왜 가능했냐면 영국하고 되게 친했어. 황실의 사람들이, 차르의 그 황실 귀족들이 오래전부터 그 브리티시 패션에 미쳐 있었고 슬라브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요. 응?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단 말이야. 지금은 덜하겠지만 지금 나이 50대 이상은 미국의 환상을 갖고 있잖아. 이 피해의식에 절어갖고 그 열등감에 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터 대제 때부터 그 1700년도 초반부터 러시아 왕실이 항상 친서구 정책을 피웠어요. 그 자연스럽게 황실하고 러시아 정치권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대주의로 물들었고, 응? 그만큼 친 로스차일드 본토 매국노들이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위층에.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게다가 또 러시아 정치권은 영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거야. 응? 그래서 영국이 자기 편이면 승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무슨 정신 상태는 똑같으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뻥을 치는 똑같은. 미국이 언제 대형 전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베트남에서 깨진 주제에. 제가 2차 세계대전 영상 만들 때 미군이 1944년 6월 6일부터 이 유럽에서 어떤 전쟁을 벌였고 이탈리아에서는 백전백패한 거를 그대로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미군은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한 정신상태를 갖고 미군이 최강이라는 거야. 핵 갖고 있다고? 핵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강대국은. 러시아가 그런 정신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영국 군사력이 과대해서 영국은 대영제국 군대는 막을 길이 없다. 응? 독일 같은 경우 그냥 깨부술 수도 있다. 2년 내내 패전만 한 주제에 자기도 패전하고 영국도 패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망상에 빠졌을까? 난 참.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중추 세력들도 망상에 빠져 있다고? 아무튼 독일하고 터키가 패전하면 러시아는 서방하고 남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야. 응? 그 거꾸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거꾸로 생각은 안 해봤다고. 혹시 화면 보실 기회가 있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저 붉은색이요 주축국이고요, 파란색이 연합측인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러시아 쪽으로 저기 친선 관계를 가지면 영국하고 프랑스만 남잖아요. 딱 서부 끝으로 몰려버리잖아.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무릎을 꿇겠죠.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이 러시아 등신 같은 놈들이. 응? 이 러시아 4대 주자들이 포위하면 좋다고? 응? 그래서 포위해서 어떻게 됐는데? 망했잖아. 네? 그림 보기에는 좋지.
루마니아, 세르비아 다 내 편이고, 러시아가 동쪽에서 밀려오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서쪽에서 해갖고 짜부라트리면 이 두 나라 망가지겠구나. 응? 근데 정작 망가진 건 자기가 망가졌잖아요. 물론 독일도 망가졌지만 또 독일 망가진 것도 또 밀러 팀의 또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요. 영국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러시아가. 영국은 밀러 팀이 움직이든 말든 간에 영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막아왔어요. 200년간을 막아왔어, 영국이. 근데 이 전쟁 하나로 지중해를 줄 것 같아? 러시아한테? 영국이 그렇게 순진해? 응?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하고, 응? 그걸 줄 것 같냐고요, 러시아한테. 꿈도 참 야무지네. 이미 또 수에즈 운하로 또 뚫리는데 그걸 줄 것 같아, 영국이? 1912년서부터 14년까지 발칸 나라들을 막 부추겨갖고 터키하고 독일 사이를 갈라놓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영국하고 막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해양 파워가 독일, 러시아, 터키, 중국 대륙에 이어가는 그 철도길을 허용할 것 같습니까? 그 철도 다 깨부숴야지.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애를 보내갖고 철도 다 깨부숴야 돼. 지금도 다 깨져 있어요. 모래 사막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통했던 열차가. 그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터키 철도는 중동을 자기 혼자 가져야 되는 영국에게는 악몽이었어요. 이 악몽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이를 가만 냅뒀다가는 인도까지 독일한테 먹힌다는 망상을 막 하고, 이 망상이지. 이 망상이 더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그 영국 언론을 누비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알아? 그렇다면 그런 거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그냥 다 깨부숴야 되는구나. 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국 대영제국이 뭐 다 놓치겠구나. 인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겠구나. 막 이렇게 망상에 젖었다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이미 비스마르크 때부터 제국을 크게 넓힐 생각이 없었다고. 교역을 원했죠. 자유로운 교역을 원했을 뿐입니다. 돼지 눈에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영국은. 그래서 무엇보다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가 전쟁에 지친 러시아를 집어삼킬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조지 오세하고 에드워드 그레이 밀러 팀, 그리고 또 미국 저쪽에 우드로 윌슨 멘토 에드워드 맨델하우스가 대서양을 오가면서 1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러시아 혁명 공작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그러면 행동을 했을까? 1905년 5월 27일 그 수시마 해협에서, 대한해협이라 그래요, 그냥. 수시마 해협에서 그 러시아가 참패했죠. 참패하자마자 자기 석유 시추 지역 석유 사업을 팔아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뭐 러일 전쟁에서 일단 러시아가 졌으면 이제 러시아 혁명까지 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혁명 벌어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을 매각을 하든가 그 서부 유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석유 사업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브라노벨이라든가 뭐 도이치뱅크한테 내가 바투미에 갖고 있는 그 유전지대 그거 니네가 살래 뭐 이러다가 안 산다 그러니까 1908년에 문을 닫아버리죠. 유럽 기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1908년에 로스차일드가 왜 그 조지아 바투미의 그 유전 지역을 문을 닫았을까? 아제르바이잔 유전 성공이 그 보장되는데, 게다가 또 파이프라인까지도 개설된 게 이제 1907년이거든요. 그저 뭐 구태 열차 탈 필요도 없고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석유 보내면 너무너무 그 수출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왜 사업을 접었을까? 역사학자들은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쳐서. 로스차일드가 석유 사업에 지쳐서 일을 그만뒀다. 이 석유 사업이 말이에요. 채굴하고 정제 사업이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로스차일드 전체 집안 수익의 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쳐서 일을 관뒀다고? 아니, 무슨 역사를 이렇게 쓰지? 러시아를 뺀 나머지 그 석유, 채굴, 정제 사업 그 주식은 다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딱 바스툼이 자기 사업만 접었다고. 왜? 러시아 지역, 전쟁 날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채굴을 그만둔 거지 또 유통을 그만둔 것도 아니야. 미쳤어, 유통을 그만두게? 내전이 벌어지거나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지거나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석유 유통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 텐데 왜 유통을 그만둬? 지금 채굴만 그만두고 그냥 채굴을 결국 이제 1912년에 그만둬요. 1912년에 로얄 더치실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아제르바이잔 쪽에 석유 정제 사업 일체를 매도를 해버리고 손을 딱 끊어버리고 오로지 그 석유 공급 유통 사업에만 전념을 하게 돼요. 머리 좋죠, 로스차일드. 야, 전쟁 날 거 다 알고 또 러시아 시장 다 알고 유통만 그대로 놓고 게다가 또 그 러시아 정유회사 15개나 주식을 긁어 모았어요. 그래갖고 평균 35% 주식을 긁어 모았다고. 그래서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이미 확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내전 일어나고 제1차 세계대전 벌어지면 석유 유통업자만 부자가 되니까 이거는 그럼 미국 쪽의 록펠러는 조급할 게 없어요. 1914년에는요 석유의 쓰임새가 이제 등유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동차, 기계 오일, 경유, 구리스, 증기엔진 오일, 무기 쓰는데 오일 이런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 집중해도 돈 엄청나게 벌고 있었고 이제 유럽에서 전쟁 벌어지면 또 석유 또 수출하면 되거든. 게다가 영국군은 또 군함하고 트럭 이런 걸 가솔린하고 디젤로 바꿔가고 있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석유만 팔면 되잖아. 어차피 지네끼리 다 깨지고 뭉개지는 건 지네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는 그 무기 그리고 또 석유 계속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이제 러시아에 1911년부터 러시아의 정부 대출을 끊죠. 굉장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반면 이제 러시아 산업은 그래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특히나 이제 1905년부터는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고 자유시장이 벌어지니까 이제 서방 중소은행들이 러시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 특히 프랑스가 많이 했는데 프랑스는 크레딧 리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30%를 매년 가져갔어요. 러시아 국채 팔아갖고 이자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벌어질 때까지 프랑스에서 들어온 이자들, 국채산 이자가 3에서 5%씩 계속 파리 은행에서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개미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로스차일드는 러시아의 투자를 천천히 꺼리고 있었고 프랑스는 개미들이 긁어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무려 160만 명이나 투자를 했어요, 러시아에. 프랑스가 되게 순진하죠. 현 시세 70조 원인데 1918년에 레닌이 돈 안 갚는다 그랬죠. 그래갖고 프랑스 개미들이 폭락했죠.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볼셰비키 러시아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도 계속 옛날에 볼셰비키가 안 갚은 우리 프랑스 국민 160만 명 채권 정리해다오. 그리고 푸틴이 조금씩 갚아주긴 갚아줬어요. 푸틴이. 이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개미들은 러시아 상황을 몰랐죠. 그리고 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러시아에다가 그나마 투자를 조금 했는데 단기적으로 돌아올 거에 주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 중이었잖아.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빨리
돈 순환이 가능했고 했으니까 이제 투자를 좀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내셔널 시티 은행이라든가 JP 모건은 한 5천만 달러 정도 융자해서 그 채권을 미국 시장에서 한 2,500만 반 정도는 이제 팔아 제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죠. 반면 그 쿤롭하고 록펠러가 운영하는 그 미국 내셔널 시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정부한테 500만 달러를 융자해주고 얼마 안 되잖아요. 500만 달러. 대신 러시아 미국 통상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현 시세 1,000만 달러를 주고 고작 1,000만 달러를 주고 푸틴 정부한테 그걸 주고 미국과의 무역 결제 전권을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가 전쟁 기간 중에 그래도 연간 8.8% 이상의 그 GDP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전쟁 특수지 반짝하는 거예요. 이 반짝에 그냥 눈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모를 리 없잖아요. JP 모건, 뭐 내셔널 시티 은행, 제일은행, 록펠러 모두 다 이미 짧게 끝내고 이제 나가는 거지. 대신 거꾸로 독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독일이 먼저 망할 것으로 이미 계획을 해놨거든. 러시아와 함께 독일을 치고 독일을 붕괴시킨 다음에 러시아를 친다는 거였기 때문에 세계대전 이전부터 독일의 패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미쳤다고 독일한테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만이 독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1914년 그 언저리에 3,500만 달러가 독일에 투자가 됐어, 해외에서. 근데 대다수가 그 개인 투자가, 은행 투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14년 전쟁 터지기 2달 전, 전쟁이 8월 달에 터지니까요. 6월 달에 밀러 팀이 재무부를 시켜가지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사기업이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국유화를 시켜버리죠. 51% 지분을 사가지고 정부 통제하에 둡니다. 이거 전쟁 준비거든요. 벌써 중립하겠다며. 영국은 만약 대륙에서 전쟁 벌어지면 중립한다고 다 해놓고 뒤에서는 석유를 국유화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동당 총재, 나중에 이제 그 총리가 되죠. 1930년대에 총리가 되는데, 노동당 총재 그 맥도날드가, 램세 맥도날드가 이게 경제를 위한 게 아니라 향후 전쟁을 위한 극단적인 정치 행동이라고 그랬다고, 이 국유화를. 근데 뭐 이미 다 계획된 일들인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응? 이 마케팅을 그런 계획 없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독일 원유를 통제하던 그 로스차일드하고 영국의 관계, 관력에 페르시아 원유, 멕시코 원유, 미국 원유까지 이 공급 가능한 영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벌인다면 이게 승전은 눈앞에 있는 거라고, 이게. 응? 승전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대전 기간 동안에도 그 수에즈나 그 연관된 이집트, 수단, 페르시아 전역을 끝없이 통제했던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응? 1914년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시프팀은 무슨 짓을 했을까? 1905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밀러팀이 움직여 왔는데 시프팀은 뒤로 조금 빠져 있었거든. 무슨 짓을 하려고 빠져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1913년 미국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죠. 폴 와버그, 벤자민 스트롱, JP 모건, 존 록펠러, 넬슨 얼드리치 다 모여가지고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다. 이게 그러지 않아도 1903년부터 그 시어드러 루즈벨트한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앙은행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립 중앙은행이라 이 말이에요. 응?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경직된 시장에 돈을 돌게 하려면 이게 사립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일부러 그 작전도 펴요. 1907년 유나이티드 구리회사 주식을 폭락시켜버려, 일부러.
그러니까 뭐 연관한 신탁회사라든가 은행 뭐 계속 연서 도산되잖아.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나고 나라가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JP 모건이야. 2,500만 달러. 또 록펠러가 1,000만 달러를 구제금융으로 이렇게 풀어주거든. 그리고 은행 도산을 막아주는 거야. 거 봐라. 이때 중앙은행이 있었다면 이런 도산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해결책은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사립은행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JP모건하고 록펠러가 나서요. 미국 얼굴을 딱 들고 뒤에서는 내 와보고도 있었고 이제 스트롱도 있었고 로스차일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스차일드가 건방지게 미국에다가 돈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일이죠. 이게 예? 미국 중앙은행을 사립은행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초대형 은행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예? 밀러 팀이 영국에서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로스차일드가 유전 지분을 BP로 넘기고 더치쉘로 넘기고 전쟁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이 미국의 시프팀은 미국 중앙은행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겁니다. 12개 은행이 모였죠. 근데 이제 뭐 지분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6개 은행이 모였는데 또 뭐 8개 은행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사건이 말이에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 사건은요. 이게 지금도 거대하게 전 세계한테 영향을 끼치지만 그 설립 당시에도 전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세계 금융계가 들썩였고 뭐 맨하탄 체이스, 도이치뱅크, 뭐 홍콩 상해은행, 뭐 JP 모건, 뭐 영란은행, 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뭐 바클레이 방크, 쿠넨로 모두가 들썩였단 말이야. 이 정도 자금을 갖고 1차 대전 후에 독일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승전했던 패전했던 영국, 프랑스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차 세전 끝나면 유럽 전체를 다 달러화 시키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시프팀의 플랜은 이렇게 컸어요. 밀러팀의 그 목표가 일단 러시아 혁명을 통한 러시아 시장 장악이 있었고, 그렇다면 시프팀의 목적은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 설립을 통한 유럽 시장 장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같은 거죠. 로스차일드나 록펠러나. 그래서 미국의 그 통화하고 징세에 관한 모든 장치가 다 만들어집니다. 1913년에 우드로 윌슨의 도장까지 다 찍어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신문지에서 난 것처럼, 응? 신문지에서 난 것처럼 New Era in Business. 마케팅의 신세계가 벌어진 거야. 이게 달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달러를 개인적으로 찍을 수 있으면서부터. 그래서 끝없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황이 체계적으로 변하고, 주택과 주식 버블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 조작이 뭐 끝이 없을 것이고, 또 나라의 공공적 재정이 계속 적자를 날 것이고, 가계부채가 사슬을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1913년부터.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 미국에서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달러를 버블화 시켜갖고 유럽 시장에다가 던져놓으면 유럽도 그렇게 변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변하고, 아시아도 그렇게 변하는데, 바로 2020년 현재가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100년 전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 로스차일드가 직접 들어오잖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월가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강했거든. 이제 로스차일드가 직접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로스차일드가 본격적으로 월가로 들어와 버리는 이상, 자컵 시프에 의해서 유대인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1913년에 유대인 명예훼손연맹, 반명예훼손연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죠. 이 반명예훼손연맹이 그 한국의 그 이현복인가? 뭐 이현복 그 만화가 있잖아요. 만화가 그 먼 나라 이웃나라. 그것까지 막 검열하고 그랬던, 그러고 있고, 또 아이들이 만든 게 뭐냐면 혐오금지법 만들죠, 이놈의 새끼들이. 응? 차별금지법도 만들어내고 말이야. 그 죄다 자기네 그 영업 활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게다가 또 FBI를 만들어요. FBI 그 전에 있었는데, FBI가 그 당시 주 경찰이 있었고, 카운티 경찰이 있었고, 시 경찰이 다 있었는데, 그 전체를 통과하는 그 체계로 바꿔버린다고, FBI를. 세금 안 내는 사람 잡아내려는 거지, 뭐. 그리고 1913년에 국세청을 만들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소득세법은 미국 헌법에 없어요. 불법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도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이 1913년에 또 세워집니다. 이제 자기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도 중앙은행 세워졌겠다. 1년 후에 1차 세계대전 벌어지면 이제 미국 달러가 전 유럽과 러시아를 다 휩쓸 것이고, 아시아도 휩쓸 것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 체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1913년에 세워집니다. 11년에 세우려고 그랬다가, 이 기회를 딱 봐서 1913년 은행 설립과 함께 세워져 버린 거예요. 동시에 전미교육위원회 1902년에 세워진 그 교육 강령도 없었던 그 위원회에다가 교육 강령에 박차를 가갖고 1913년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교육 강령을. 그 교육 강령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직업 전선에 힘쓸 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만 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세금 내라. 중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도 다 제너럴 록펠러 재단이 만든 거예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 아이비 리그라 그래갖고 그 대학 전체를 다 자기네 하수인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프린스턴, 하버드, 시카고 대학교는 이제 금융업계 띵크탱크로 만들어 놓고, 컬럼비아, 시카고, 예일 대학은 주로 CIA 직원들 나오는 곳이고 거기가. 그리고 사회 통제 공부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특히나 콜롬비아 대학교. 또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하고 이제 버클리, LA 대학들은 우생학 바이오 강조하고. 아니 미국의 대학들을 죄다 이놈 한 손에 지금 흔들기 시작한 게 1913년부터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아 세상에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직장에서 일 열심히 취업 안 할 거예요? 대학을 취업 기반으로 안 둘 거예요?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 보드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도무지가 이 미국 교육을 갖다가 온통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만들어 놓고 인문학 교육 아주 아작을 내버리고 오로지 그 창의성도 없고 시키는 그대로만 딸딸딸 외우게 하고 자기 직업 전선에 그냥 딱 걸맞는 놈들만 딱딱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미국은 원래가 교육기관이 말이에요. 그 공기관이 아니에요. 사기관입니다. 사기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무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고 욕하면 전미교육위원회 담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럼 당신이 돈 내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음모 같은 건 없어요. 그 당시에 다 비판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러나 국민들이 고개를 뒤로 돌린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부채의 사슬로 전 세계를 엮기 전에 미국부터 엮어버리죠. 미국 중앙은행이 1913년부터 1920년 딱 7년 만에 갖고 있는 금에 비하여 800% 지폐를 찍어버립니다. 달러 버블을 시도하죠. 이 첫 번째 버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버블을 일으켜서 1차 세계대전만 끝나면 이제 이 버블이 유럽까지 건너갈 거예요. 이게 이제 난리 났죠. 얘네들은. 록펠러, 로스차일드는 이제 완전 떼부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흔들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꼭 벌어져야 됩니다. 꼭 벌어져야 되고 이런 세계화를 위해서 이미 경제 성장지대를 계속 넓혀야 돼. 거기서 위조 지폐를 남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러시아하고 유럽 시장이었고, 달러가 유럽 안으로 들어가려면 혁명 전쟁 꼭 있어갖고 시장이 확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전쟁 후에는 그 힘이 약해지죠. 파운드가. 영국의 파운드 힘이 약해지고, 프랑 약해지고, 루블 약해지고, 마르크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쟁 배상금 같은 것들 다 미쳤어. 힘이 약해진 나라 돈밖에.
전쟁이 없었던 달러를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동시에 무너져버리면,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동시에 무너져버리면 러시아를 또 달러 통치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1917년 10월 달에 쿠데타 동시에 전신 전화국을 먼저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접수한 거예요. 트로츠키가 어떤 새끼예요, 이 새끼가. 시프가 그렇게 좋아서 쫄쫄 그냥 아주 설탕처럼 빨아주던 놈이 트로츠키잖아요. 응? 트로츠키는 진짜 하수인은 아니고 자기도 이제, 딴 생각이 있어갖고 독립적으로 시프 돈은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하수인이지 무슨 하수인 주제의 말이 많아.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유럽의 전쟁 터졌지. 러시아에서 혁명 벌어지지. 이거 다 갖고 오면 돼. 여기다 달러 다 풀어버리면 유라시아 쪽도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달러가. 응? 중동도 퍼져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를 장악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시프 팀의 계획이 이거였고, 이 계획을 선두에 나서서 움직여준 놈이 바로 트로츠키고 레닌하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트로츠키가 그러잖아요. 러시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유럽 통합 전체를 이끌어낼 것이다.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전체를 다 유럽으로 만들어 갖고 이 말은 안 했지만 달러의 치아로 갖다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영구 혁명 같은 소리가 앉아 있어. 영구적으로 계속 나라의 혁명을 일으켜서 달러 치아로 갖다 주겠다 이 뜻이죠. 실제 현실이 그랬고 자기 같은 행동이 그랬고 나중에 미국한테도 토사구팽 당하고 멕시코에서 죽은 놈이 무슨 그리고 자콥 시프의 돈을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돈 얼마 받았는지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콥 시프의 돈을 받아서 러시아하고 유럽 시장을 월가로 이렇게 밀고 가려고 그랬던 이 트로츠키를 이 미친놈들이 좋아하는 놈들이 많아요, 지금도. 응? 특히 신좌파라고 하는 놈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얘를. 그래서 내 영상은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 영상은 트로츠키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트로츠키 싫어하고 레닌 싫어하고요. 응? 그 뒷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기독교 비판도 좀 상당히 하는 편이고. 근데 싫어요가 별로 없네. 자주인 영상에.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50, 50, 싫어요, 좋아요가 50, 50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싫어요가 별로 없어요? 아직 안 알려졌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솔직히, 청취자 한 500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이면 되고, 클릭수 한 1000이면은, 저는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쓸데없는 옛날 그 신좌파 마르크시스트 들어와서 헛소리나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니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 테니까. 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신좌파,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이 노동을 멀리하는 백수들인데, 거의가. 이 백수가 백수를 좋아하잖아. 트로츠키가 백수잖아요. 평생 백수인데. 그 2018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러시아의 트로츠키가 방영됐거든요. 트로츠키의 본 모습을 그나마 조금 보여줬어. 러시아에서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본 거지. 이기적이고, 메시아적이고, 몽상가고, 권위적이고, 경쟁적이고 말이야. 이런 놈이거든, 이게 원래가. 근데 트로츠키를 잘못 묘사했다고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 넷플릭스 그 러시아 볼셰비키 영화를 트로츠키 영화를 되게 욕을 한단 말이야. 그 욕했던 놈들이 누구야? 예외 없이 캠퍼스 신좌파들이에요. 슬라보의 지젝, 로버트 브레너, 프레드릭 제임슨, 수잔 바이스만, 신시아 루자, 낸시 프레이저, 이런 놈들이야, 죄다. 신좌파들. 이제서야 알겠어요. 다행히도 학술계에서 누가 민중의 적이고 학술계의 간첩이었는지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미. 슬라보의 지젝, 프레드릭 제임슨, 마이클 로이, 이런 것들.
자, 다음 편에서는 말입니다. 그 트로츠키하고 레닌이 어떻게 러시아로 침투해가지고 러시아를 붕괴시켰는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